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이제 42분 막 지났고요.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웰스가이드의 박재훈 전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무님. 예. 네, 이렇게 또 이른 시각에 함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엊그저께 바로 이제 FMC 회의 끝나고 나서 어제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 오늘도 보면은 시장의 상승의 또 상당 부분을 그 연준 쪽에 있어서의 비둘기로 좀 돌아선 부분에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우리 전문의께서 보시기에는 그 파월 의장의 발언 중에서 이거는 좀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서프라이즈했다 혹은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파트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일까요? 일단 오늘 그 야후 그 파이낸스에 보면은 네. 미국 주식시장 상승한 그렇죠. 그 헤드라인이 네. 뭐라고 나왔냐면 그 파월 의장이 시장에 커다란 그 위험은 공포심은 주지 않으려고 한다. 아, 이런 얘기를 불확실성을. 했거든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네. 그 파월 의장이 전반적으로 그 양 긴축 그리고 양적 완화 네. 이 둘 사이에서의 그 균형 다시 얘기하면 이제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요 두 가지 사이에서 그 균형을 이루려는 그런 그 시도로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매파다, 비둘기파다 이제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주목했던 발언은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올해 지금까지 그 데이터는 그 금리 인하가 그 적절하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여전히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 그리고 이제 그 더 큰 자신감을 얻는 데는 그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요 세 가지거든요. 네. 결국 이 얘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기들이 그 페드에서 생각했던 만큼 아직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이게 결국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니까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인내심을 갖고 그 지켜봐 달라 뭐 이런 그 메시지로 지금 저는 해석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연준이 그 통화 정책을 쓸 때는 두 가지잖아요. 그 물가 안정과 이제 고용 창출인데 고용 창출은 뭐 이미 실업률이 3%대에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그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내일 고용 보고서가 이제 또 나와봐야 되지만 이게 지금은 이제 핵심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 인플레이션이 이제 시장에 대두됐을 때 가장 이제 첫 번째 이슈가 됐던 게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스티키 그 경직성이냐 이게 계속 오래 갈 거냐인데 네. 처음에는 이제 그 논쟁에서 결국은 경직성으로 넘어왔고 지금 여전히 경직성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2022년도부터 시작된 건데 지금 네. 거의 한 3년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무언가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꺾일 요인은 아직은 없는 게 아니냐. 그리고 실제 이제 그 물가 상승률을 그 포함하고 있는 이제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지수들을 보더라도 네. 일부 지표를 보면은 뭐 아직은 좀 꺾이지 않을 개연성은 좀 있어 보이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을 그 파월 의장이 우려를 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파월 의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 70년대 그 통화 정책의 그 악습을 되풀이하지 않기 한번 위한 거거든요. 이렇게 확 이제 예, 금리 인하 했다가 네, 깜짝 다시 예, 놀라가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갑자기 또 금리를 올리고 네.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후유증이 컸는데 이런 그 악습을 그 거듭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면 과연 그 이 페드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서는 매판지 아니면 그 비둘기판지. 비둘기판지 그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그럼 혹시 이걸 계량화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가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있나요? 예, 최근에 이제 나온 지표를 보면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네. 이게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지표는 이름이 그 페드 스피크 벤치마크 인덱스라는 겁니다. 예, 말 로봇 그대로 있어요? 예, 페드 네. 스피크죠. 네. 예, 페드 관련자들이 그 발언한 내용들, FOMC 회의,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강의한 내용들, 네.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에서 그 헤드라인으로 뜬 것들, 이러한 것들 거의 한 6만 개 이상을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그
페드의 그 성향을 그 파악한 겁니다. 아, 그래서 이 지표를 볼 때 이제 그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는 이 지표가 하향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그 비둘기로 보시면 됩니다. 아, 이 국면에서는 그 통화 정책 기조가 네. 그 완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그 통화 정책이 매파로 변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다시 할 수 있는 조금 거거든요. 고개를 들었대요. 예,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지표가 그 다시 4월 달 초를 저점으로 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올라오고 있는 거는 그 아까 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말도 그랬지만은 인플레이션을 진정됐다라는 그 확신을 가질 만한 데이터를 아직 보지 못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비둘기로 인식할 수 있었던 이제 가장 그 뚜렷한 사례가 있었죠. 혹시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12월 달에 그 파월의 그 12월 피봇이라고 그런 말이 그 나왔었습니다. 반년밖에 안 지났는데 왜 기억이 나지 않죠? 이게 그 얘기가 뭐냐면 네. 이제 시장에서 핵심이 된 게 파월 의장이 이때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FOMC가 끝난 다음에 그 시장을 이제 놀라게 한 것은 우리 그 FOMC 의원들은 아직 금리나 논의를 하지를 않았다. 아니, 금리나 조건을 논의를 했다. 금리나 조건에 대해서 예, 논의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뭐 2%까지 도달할 때까지 굳이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완전히 그 비둘기파적인 그런 발언으로 이렇게 돌아섰는데 실제 이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네. 요때가 이제 그 시점이거든요. 파월 디셈버 피봇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그 비둘기. 완화 조치, 예, 매파적인, 아니, 그러니까 비둘기적으로 인식이 됐었고 시장은 이제 이때부터 그 이전부터 물론 상승을 했는데 S&P 500 기준으로 해서는 그 올해 그 최고점 찍을 때까지 거의 한 12%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강세장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이 그 중요한데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저는 기본적으로 그 파월 의장이 조금 더 그 기다리겠다라는 쪽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매번 미국 시장을 보면서 최근에 미국 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네. 저도 30년 이상을 이제 그 경제나 금융을 봐왔지만 이런 국면은 또 처음 봤거든요. 이런 국면이라 하면 주요 경제 특징이 지표가 이제 흔히 그 시장에서 그 헤드라인으로 항상 나오는 대로 이제 하이어 올라온 거죠. 그 금리 수준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경제까지. 오래 지속되는 경우, 근데 또 경제는 좋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경제학자들이 이게 새로운 그 뉴 패러다임이 아니냐 이렇게 새로운 얘기를 패러다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그 저 개인적으로도 헷갈리는데 그렇지만 이제 과거 그 역사적인 그 흐름들을 보면 아직은 페드가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좀 적다. 조금 더 아마 지켜볼 것이다라는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어제 파월은 사실 그 FMC 이전에 4월 사이에 그 연준 관련한 인사들이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하면서 금리 못 내려 인상을 오히려 할 수도 있어 이런 내용을 시장에 전달하면서 불안감을 만들었던 거를 파월 의장이 아니야 무슨 금리 인상이야 하면서 좀 다독다독했다라는 예, 맞습니다. 이야기인 거죠. 예. 근데 또 우리 전무님께서도 또 이야기해 주셨던 것도 그렇고 시장 지표를 보면은 이게 금리 인하가 올해가 될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목표를 특히 물가 같은 경우는 2% 달성 될까? 왜냐면 경기가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물가를 떨어뜨릴 만한 요인이 과연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지금 미국 시장 이제 경제 지표들을 보면 네. 기본적으로 소득도 올라오고 있고 이제 지출도 그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인플레이션으로 그 전이가 된 건데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서 또 한 가지 이제 특징은 기업이익이 어쨌든 그 테크 섹터 쪽으로 좀 기울긴 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이익이 계속 그 좋아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놓고 보면은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가 그 크게 후퇴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경제는 계속해서 견조하게. 예, 그래서 여기서 어떤 그 샥이 그 오지 않는 이상은 그 코로나처럼 네. 그 샥이 오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으로 조금 더 이런 그 견조한 경제가 더
진행되는 게 아니냐. 그럼 결국은 이제 다시 또 도돌이표인데 경제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렇죠.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금리를 금리나 내릴 없다. 개연성은 낮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들이 조금 더 그 진행될 것 같고요. 혹시 이제 파월 의장이 경제 정책을 이제 관리하니까 네. 제반 지표들을 보면서 이쯤에서 어느 정도 시장에 선제. 어느 워닝을 좀 줘야 되겠다고 네. 생각하면 아마 이제 메시지로 아마 전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메시지. 예를 들어서 뭐 직접 실행에 옮기지는 않을 건데 네. 지금처럼 이제 이번에도 발표가 됐지만은 그 국채 만기 돌아오는 거 그 재매입하는 거 규모를 그대로 두는 거를 줄이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그 얘기는 이제 통화량은 실질적으로 늘리는 효과인데 실질적으로 통화량은 늘리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이러한 그 간접적인 조치. 아마 그 다음에 혹시 또 이제 시장을 반응을 보면서 이번에는 그 MBS 같은 모기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대로 뒀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만기 도래하는 것들 그 재매입하는 규모 자체가 이제 950억 달러였는데 이번에 그 650억 달러로 그러니까 750억 달러를 축소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그 200억 달러가 이제 모기지인데 아마 이런 부분도 건들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국채 쪽을 더 낮출 수도 있을 거고 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씩 그 선 조치를 할 것 같고요. 네. 그런 조치들을 보면서 아마 그 페드의 통화 정책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선조치의 일환으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양적 기축에 대한 속도를 좀 줄이기로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뭔가 카드를 계속 예, 맞습니다. 당근에 계속 이렇게 예, 살짝 예. 주고 있는 거죠, 예, 예. 시장에. 시장이 어차피 이제 페드가 그 이전에 그 페드와 지금 달라진 점은 그 시장과의 그 커뮤니케이션을 그 활발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그렇죠. 기조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계속 이제 블랙홀로 다가오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쟤네들은 뭐야? 왜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갑자기 발표해? 이러면 이제 시장이 이제 샤기 오니까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네. 계속 그 메시지를 던지는 거거든요. 근데 메시지가 한 목소리로 가면 안 되니까 각 그 연준 그 아니면 뭐 FOMC 멤버들이 이제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시장이 그래 니네가 알아서 얘기해서 그래 이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묘하게 책임 회피네요. 예 시장은 근데 묘하게 또 그런 그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어요. 예. 합리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페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구체적인 조치보다는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 과래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유지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성장률을 해치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거든요. 그렇겠죠. 예. 아마 그래서 이런 조치들을 그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올 때도 파월 의장이 그렇게 선 그으면서 약간 표정이 짜증이 난 표정. 아니 대체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라는 그런 느낌의 표정이었는데. 어제 그 SNS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말씀하셨는데 네네. SNS를 보면 네. 그 파월 의장이 스태그 없어. no. 플레이션 있어. 지금은 남아 이렇게 있는 얘기를 건 했다는 플레이션만 있다. 네, 그래서 그 제목이 스태그 플러스 플레이션이에요. 그 스태그 따로 플레이션 네, 따로. 네. 예.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GDP 그거 조금 이제 숫자가 미스했다고 해서 경기가 꺾인다거나 경기가 지금 상황에서 더 반대쪽으로 안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경기에 대한 예, 예. 자신감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는 거고 예, 예. 그렇게 되면 또 반대로 이거 계속 쳇바퀴 도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는 결국에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건데 근데 또 그걸 시장이 실망하게끔 둘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뭔가 립 서비스도 그렇습니다. 하고 예, 예. 이렇게 양적 긴축에 대한 속도도 줄이고 하는 그런 행보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에 대해서는 뭐 이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굉장한 자신감 비치는 연준뿐만 아니라 실제로 숫자로도 계속 찍히고 있어요. 물론 GDP는 살짝 꺾이긴 했지만 그럼 침체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연착륙 경착륙이 아니라 그냥 노 랜딩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아직도 그 미국 경제는 네. 그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연착륙 예. 살짝의 침체는 예. 뭐 약간의 그 둔화는 있겠지만 네네. 기본적으로 연착륙이라는 게 약간의 둔화거든요. 약간의 예, 노랜딩은 약간의 둔화도 아니에요. 예. 그냥 계속 그 스테이하는 거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는 노랜딩이 더 무섭거든요. 왜냐하면 노랜딩이라는 것은
그 비행기의 비유를 하자면 저희들이 이제 그 비행기를 타보면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활주로가 붐비면 네. 공중에서 계속 선회를 하잖아요. 돌죠. 착륙을 하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을 해야 예, 되는데. 그게 노랜딩이거든요. 네. 그 노랜딩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기름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솔직히 그 노랜딩이 더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안전하게 좀 착륙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예. 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기름 채우고 다시 또 올라가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예, 좋다. 그래서 저는 소프트 랜딩 가능성이 아직은 좀 높다고 보고 있고 미국 경제 역사상 노랜딩이라는 건 없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노랜딩이라는 건 없었거든요. 노랜딩이 온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이후에 여파가 크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적절한 관리는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프트 랜딩을 할 거라고 보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차트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시. 예. 네. 요 차트죠? 요건데 네네. 예. 제가 그러니까 이제 위에 있는 차트가 그 미국의 그 소프트 랜딩 관련해서 이제 주가들 흐름을 가져온 건데요. 이 지표는 이제 1966년도에 이후부터 그 총 4국면의 그 소프트 랜딩이라고 했던 것들의 그 주가 흐름을 나타낸 겁니다. 네. 요 가운데가 이제 기준선인데요. 이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가 흐름을 보면은 현재 가장 유사한 패턴을 보고 있는 게 검은색이 이제 현재 국면인데요. 이 파란색 국면하고 거의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 파란색이 어떤 때냐면은 1994년에서 96년도까지 공식적으로 그 소프트 랜딩으로 인정됐던 그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두 구간은 그냥 비공식적으로 경제학자들의 그 이견은 있지만 그래도 아마 이때는 소프트 랜딩이었을 거야 네. 라고 했던 국면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 보면은 이 주가 흐름만 놓고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프트 랜딩과 거의 유사한 96년도 소프트 랜딩과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 랜딩 국면도 경기도 조정을 보이고 주식도 조정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소프트 랜딩에 대해서 그렇게 굳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이제 아무래도 AI 쪽 그 관련 회사에 있다 보니까 네. 이제 AI에 관심이 많은데 네. 그 AI를 이용해서 이제 경기 침체 확률을 나타낸 게 있습니다. 어. 화면을 다시 한번 요 보시면요. 아래 자료군요. 예. 이 화면을 보시면은 그 그래프의 그 아래에 있는 차트인데요. 네. 머신러닝으로 분석한 예. 경기침체 확률은 예, 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가 어떤 거냐면은요. 그 팩셋에서 그 팩셋이라고 아시죠? 네, 그 팩스탯. 기업 분석 기업 실적 보고서를 네. 이제 발표하는 데인데 여기에서 이제 매월 발표를 하는 건데 이 지표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그 소비자 신뢰 지수, 뭐 경기 선행 지수, 그리고 뭐 금리 스프레드 여러 가지 그 경기 그 선행과 관련된 그 약 14가지 경제 지표들을 가지고 네. 만든 지표예요. 아, 그래서 이것을 그 머신러닝으로 돌려서 네. 과거에 이러한 그 패턴을 보였을 때 경기 침체가 왔더라라는 것을 이제 분석해서 만든 그 데이터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제 수준은 어느 수준까지 와 있냐면 그 기본적으로 이 2020년 이 코로나 때보다 좀 높거든요. 그럼 이 하나만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그럼 경기 침체 바로 오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죠. 우리 모두가 기억을 하지만 2020년도 경기 침체는 1개월이었거든요. 정말 짧았네요. 예. 1개월이라는 건 사실상 그 네. 경기 침체로 예상할 수도 좀, 없는 거고. 네. 예. 그리고 이때 코로나 때도 그 경기 침체를 예측하지 못했던 거는 1개월짜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은 이 확률상으로 보면은 코로나 때 경기 침체 확률과 비슷하지만 이 이전에 2000년도 실질적으로는 큰 경기 침체가 왔었던 2000년도 그리고 2008년도 이때와 비교해 보면 아직은 경기 침체 확률이 낮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재로서는 그 경기 침체 그 가능성은 좀 적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프트 랜딩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또 이 대목에서 또 궁금해지는 게 그렇게 경기 침체의 가능성, 그러니까 물론 소프트 랜딩에 대한 가능성은 말씀하셨지만 경기가 확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물가가 떨어지는데 가장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그 인플레이션이 조금 그러니까 진정된다라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좀 꺾일 만한 뭔가 하나는 뭐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소비자 네. 물가를 괴롭히는 게 이제 가장 큰 게 그 주택 가격입니다. 주택 가격 쉽게 예, 예. 떨어지지 않죠. 주택 가격이 지금 떨어지질 않고 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는데 네. 기본적으로 공급 물량이 그 적어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자꾸 이제 미국의 그 부동산 침체 우려를 얘기를 하는데 일부 그 공실률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 시장의 그 주택 시장이 과거와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냐면 옛날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3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사는 집들 네. 크기가 큰 거죠. 주택. 이런 집들 중심으로 그 샀기 때문에 지표들이 이제 다 그런 지표들만 잡히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의 흐름들은 뭐냐면 1인 가구. 1인 가구예요. 우리나라도 뭐 거의 비슷한데 그렇죠. 그렇게 주택을 작게 짓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선별적으로. 근데 이 통계가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아직도 여전히 그 저의 주택 수요가 높다라는 거고 네.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우스갯소리로 그 주말 부부를 상당히 많이 한다고 그래요. 주말 부부요? 예, 예를 미국에서요? 들어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 네. 그 실리콘밸리 예를 들면 그쪽 집값이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는 단기 그 임대로 살고 있고 네. 집은 실질적으로 사는 그 주거 지역은 조금 더 멀리 외곽으로. 있게? 아. 우리로 따지면 뭐 동탄 뭐 이런 쪽이겠죠. 네. 예. 동탄도 수원이나 요새 비싸요. 좀 비싼가요? 예. 이런 어쨌든 쪽으로 수도권 외곽. 예, 그런 예. 쪽으로 이제 그 소규모 주택들이 계속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쉽게 이 주택 가격이 꺾이지가 않는 거죠. 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대 가격도 그 안 꺾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쉘터 지수가 거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4분의 1, 3분의 1 정도 되는데 네. 이 부분이 이제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물가 자체가 떨어질 가능성은 그 적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계속 요새 모든 그 곡물 가격, 음식료 가격이 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커피 가격을 보더라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커피, 예. 뭐 카카오, 그렇습니다. 뭐 예. 설탕, 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네. 기본적으로 미국 물가를 잡고 있다. 성장률도 성장률인데. 음. 근데 결국은 사실은 물가가 올라가면 안 쓰면 되는데. 그럼 소비가 위축되는 예, 근데 것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득은 계속 어쨌든 조금씩 늘어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지출을 그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이게 연결고리가 쉽게 안 아직은 끊어져요. 예. 그래서 쉽게 이게 연결고리가 언제 꺼질 것이다라고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과거 시장과 분석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네. 데이터들이 이제 과거 패턴에서 많이 벗어나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재 그 주식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올해 시장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마 올해 시장은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거와는 완전히 다른 시장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완전히 다른 시장일 거다. 네. 그래서 쉽게 저는 이제 쉽게 그 하락을 예상하지도 말고 쉽게 상승을 예상하지도 말자. 그러면 지금 스탠스는 약간 전무님 보수적이신 건가요? 지금은 약간 그렇습니다. 약간은 보수죠. 예, 그렇다고 예. 또 아예 시장에서 발을 빼기에는 발을 빼기는- 실적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과 연결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어차피 이제 그 4, 5, 6 이제 2분기 이제 그 2달 남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옛날에 이제 펀드 운영할 때도 그랬고요. 네. 기본적으로 시장 그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의 그 대규모 변화를 그 일으킬 때는 그때 그 기저가 되는 기준이 뭐냐면은 그 지수가 10% 이상 떨어질 것이냐. 네. 거기에 이제 기준점을 두고 있거든요. 10% 이상? 예. 10%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그 기술적으로 이제 커렉션으로 인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10%가 넘어가면은 20%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베어로 갈 수 네. 있는 거예요. 베어는 참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물론 커렉션도 고통스럽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커렉션이라는 거는 이 전제가 뭐냐면 다시 회복될 거야 라는 전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10% 견디지. 이런 측면에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 이상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기본적으로 저는 포지션에 이렇게 큰 변화는 가져가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일부 약간의 그 미세 조정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포지션을 바꾸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자 여러분들도 물론 이제 야 그럼 10% 빠질 거를 어떻게 예측을 할 거야? 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도 이제 그렇죠.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게 저희들은 이제 나름대로 지표가 있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그 어떤 그 기준점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10%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나는 뭐 5%, 뭐 나는 7%, 나는 뭐 10%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나는 포지션을 변경하겠어라는 기준을 세워놓지 않으면 지수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5% 빠지거나 7% 빠지거나 10% 빠지면 대응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더 빠질까 봐. 그렇죠. 무서우니까. 네. 그래서 그 기준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험적으로 보면은 시장이 더 빠질 것이다, 더 오를 것이다라는 걱정을 하기보다는 먼저 야 시장이 얼마 빠지면은 나는 어떻게 대응할 거야라는 그런 그 전략을 스스로 한번 세워보는 그런 그 시점으로 지금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시장이 작년부터 쭉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쉼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4월 초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 여러분들도 시장 쫓아다니느라고 한 번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본 적이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물론 네. 이제 뭐 다수는 그렇게 하시겠지만 일부 이제 그 시청자분들은 그러실 수 있는데 네. 이럴 때일수록 한번 좀 멀찍이 떨어져서 한번 시장을 좀 조망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또 볼 지수가 뭐냐면 뭘 봐야 되죠? 계절성들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계절성. 그래서 이제 sell in May, go away 하잖아요. 그러니까 5월에 주식을 팔고 떠나.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5월에 주시장이 올라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 주식을 팔 수 있는 가격은 그렇죠. 하락해서가 아니라 올라서. 오르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5월 달까지 오르고 네. 그다음부터 조정이야. 그리고 그리고 10월 10월에 이제 다시 저점을 찍고 올라올 거야. 네. 이런 스토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sell in May, go away인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그거에 관련돼서 그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요. 그럼 이번에도 어떻게 좀 5월이 좀 더 올라서 세린메이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시장에서 이제 하도 얘기를 하니까 네. 혹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그 관심을 그 어떤 의미냐 물론 알고 있겠지만 네. 근데 그 이면에 숨어진 그 의미를 지금 한번 말씀드리려고 제가 사실 오늘 이 데이터를 준비를 했는데요. 좋습니다. 맨 위에 있는 거는 이제 그 5월 달그 셀인 그 5월 달에 팔고 그 10월에 들어오는 그 조건인데요. 이때 그래프 보면 전반적으로 이 강세장일 때는 네. 시장의 강세장일 때는 전혀 그 말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1월 달부터 계속 강세장일 때 네. 평균 상승률입니다. 네. 그리고 요 중간에 있는 거는 이제 모든 국면이고요. 네.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베어마켓일 때의 그 월간 주가 상승률을 나타내는 겁니다. 네. 평균이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내리 빠지거든요. 근데 강세장일 때는 완만하게 오르고 있고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셀인 메이라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약세장일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강세장에서는 의미가 없다. 지금은 그러면은 강세장이니까. 그렇죠. 그런 질문을 하시겠죠. 야, 지금 그럼 강세장이야? 네. 약세장이야? 강세장이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또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이 쟤 뭐야 저렇게 간단한 걸 얘기를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도 이제 그 알고리즘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업계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네. 교수님과들도 얘기를 해보면 하나같이 공통된 얘기가 있어요. 뭐예요? 뒤에 사석에서 네. 앞에서는 막 정말 멋진 얘기들. 야, 그 머신러닝, 뭐 슈퍼바이저, 뭐 프리어, 뭐 이런 걸 내보니까 뭐 이렇더라 해도 네네. 딱 뒤에 나와서는 야, 근데 사실 백테스팅을 해보니까 그냥 단순 이동평균선만큼 좋은 게 없어. 단순 이동평균선이라는 거 아시겠지만 20일 이동평균, 50일, 네. 120일, 200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전략으로만 해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그 알고리즘을 짜더라도 네. 물론 더 훌륭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은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판단하시기 좋게 이제 제가 기준점을 드리는 게 200일 이동평균선을 보면 된다. 그 준비하셨죠? 예,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은요. 네. 이것이 그 이 차트가 맨 그 위에 있는 차트는 그 지수가 200일 이동평균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거는 전반적인 그 베어마켓 흐름이고요. 요 밑에 있는 거 짙은 색으로 돼 있는 거는 S&P 500 지수가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을 때 그때 그 월별 상승률을 표시한 겁니다. 네.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5월 달에서 10월 달까지 내려오는 각도가 평상시보다 더 가파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일 이동평균선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시장이 그 베어하다라고 판단되는 국면에서는 네. 5월 효과가 상당히 그 뚜렷하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볼 거냐? 지금은 아직은 S&P 500 지수가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세장이 아니고 강세장이다. 그렇다면은 과거와 다르게 네. 세리메이 효과가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이 사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진 않지만 앞서서 제일 저는 좀 임팩트가 있었던 게 결국에는 시장은 그것을 잘 해석하고 합리적으로 반영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시그널도 여러분들 시장에서 어떻게 좀 한 발자국 좀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시는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할 거다라는 말씀도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제일 기억에 남는 마지막 200일 선을 계속 지켜보면서 지금이 어떤 장인지 파악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시간 웰스가이드의 박재훈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전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방송을 저희가 진행하는 와중에 이라크의 이스라엘 공격 소식도 여러분께서 좀 확인을 해 주셨고, 오늘 뭐 애플 실적 발표와 함께 이제 국장에서의 관련된 움직임들이 좀 어떻게 될지 여러모로 좀 챙겨봐야 될 이슈가 많은데요. 잠시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제 월요일까지가 대체 공휴일이기 때문에 화요일 오전 6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